사극 드라마를 보면 밤이 깊었을 때 왕이 왕비의 처소를 조용히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고 촛불이 흔들리며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의 왕이면 밤마다 마음대로 왕비를 만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조선 왕들의 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말 그대로 국가가 관리하는 밤 근무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왕과 왕비가 함께 밤을 보내는 날 방 밖에는 무려 8명의 상궁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중 몇 명의 손에는 살아있는 닭이 들려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실의 밤에 왜 닭이 등장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조선 왕실의 합궁 규칙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면 원하는 날 언제든지 왕비를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 왕에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합궁하는 날짜는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 시스템이 정했습니다. 담당 기관은 바로 천문과 달력을 담당하던 관상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가 공식 스케줄 관리팀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합궁 날짜를 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비의 월경이 끝난 뒤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시기가 가장 임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달력을 펼쳐놓고 보면 합궁이 불가령한 날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금음날에는 합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달이 없는 날을 기운이 탁한 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달이 가장 밝은 보름날은 가능했을까요? 놀랍게도 보름날 역시 합궁을 피했습니다. 달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음양의 균형이 깨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등이나 번개가 치는 날도 합궁이 금지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날을 하늘이 노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식이나 월식 같은 천문 현상이 나타나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날은 불길한 날로 여겨졌기 때문에 합궁이 금지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라에서 큰 제사를 지내는 날도 피해야 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왕실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선왕들의 제사가 있는 날, 왕실의 큰 의식이 있는 날, 이런 날에는 합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비의 건강 상태도 중요했습니다. 왕비가 몸이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합궁은 취소되었습니다. 왕의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합궁이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하나씩 제외하다 보면 합궁이 가능한 날은 생각보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합궁 날짜를 잡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 콘서트 VIP 좌석을 예매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겨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왕과 왕비는 드디어 합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상과 현실이 또 한 번 크게 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과 왕비가 완전히 둘만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둘만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는 왕과 왕비만 있었지만 방 밖에는 여러 명의 상궁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직급의 상궁을 제조상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조상궁은 왕실의 합궁 절차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조상궁은 그냥 조용히 서 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너무 무리한다고 판단되면 밖에서 실제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전하, 그만하십시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 그대로 공식 타이밍 코치였습니다. 왕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밖에서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묘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상궁들 중 몇 명의 손에는 살아있는 닭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닭은 아무 닭이나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흰 수탉, 즉 백교계를 준비했습니다. 왜 하필 흰 수탉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수탉이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만약 왕이 합궁 도중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즉시 닭의 목을 따 그 피를 이용해 왕의 몸에 발라 기력을 회복시키려 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낯설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왕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응급처치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후계자를 남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혈통이 끊기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에서는 왕의 사생활조차 완전히 개인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국가 시스템 속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규칙이 있었는데도 조선 왕들의 자녀 수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태종은 무려 2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성종은 28명, 선조는 25명,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왕 중 한 명인 세종대왕 역시 무려 2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조선 왕 전체 평균을 계성하면 왕 한 명이 약 10명의 자녀를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자녀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까다로운 합궁 규칙은 사실 왕비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이었습니다. 왕비와의 합궁은
왕은 국가의 공식 후계자, 즉 원자를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왕비 외에도 여러 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후궁에게는 이런 복잡한 규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원하면 후궁의 처소를 언제든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왕비와의 공식 합궁 외에도 후궁들을 통해 많은 왕자와 웅주가 태어났습니다. 결국 조선 왕실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로맨스가 아니라 왕실의 혈통과 국가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생활조차 완전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속에서 관리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왕실 내부에서는 또 다른 긴장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왕비의 아들, 그리고 후궁의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권력 경쟁입니다. 궁궐 안에서는 왕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후궁들의 경쟁, 왕자들 사이의 권력 싸움, 그리고 때로는 목숨을 건 정치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궁궐의 뒤편에는 이처럼 긴장과 권력이 뒤엉킨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남긴 조선 왕들의 기록은 과연 왕 개인의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왕실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 왕실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후궁들의 권력 싸움과 궁중정치 이야기를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